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보통 가족이라고 한다면 핏줄로 이어져 함께 살며 식사를 하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죠. 서로가 서로의 가족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다르지 않는 끈끈한 혈연 관계로요. 하지만 그렇게 핏줄로 이루어진 관계라고 하더라도 서로 갈등을 겪고 미워하고 때로는 영원히 보지 않고 살아가는 원수가 되는 일도 많아요. 그렇기에 흔히 가족이라고 해도 안 보는 판에 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 누군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죠. 저 역시 처음에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에 동의를 하면서 지내왔어요. 적어도 제가 직접 조금은 특별한 가족을 맞이하게 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쉽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막상 그 당사자가 된다면 이야기는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의 주부이자 건강하고 예쁜 아들을 키우며 일을 하고 있는 워킹맘이기도 합니다. 남편과는 제가 34살이 되던 해 저보다 2살이 어린 남편을 회사 거래처에서 우연히 만나 딱 1년 정도 연애를 이어간 후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남편과의 만남 자체가 결혼 정년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연애를 이어갔고 그 결과 별다른 문제 없이 결혼까지 하게 된 케이스예요. 당시 저보다 2살이 더 어렸던 남편이기에 남자로서 큰 매력을 느끼거나 연인 가능성을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사람 일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이 있듯 어느 순간 우연한 계기로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더라고요. 우연히 단둘이 점심을 먹게 된 날, 저와의 대화에서 엄청난 호감을 느꼈고 그래서 먼저 연락처를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저와 남편은 큰 마찰이나 다툼이 없이 매우 잘 지냈어요. 특히 연애 시절 남편의 모습은 정말 요즘 이야기하는 다정한 남자 그 자체였거든요. 늘 저를 먼저 생각해줬고 배려해주는 건 기본이었고 사려 깊다는 생각도 많이 들게 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의 이런 자상한 모습은 결국 제가 연애를 끝내고 결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만든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이유였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기혼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연애를 해 내가 그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반하게 됐던 그 장점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것만큼 큰 단점으로 보이는 건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었죠. 저 또한 결혼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이기 때문에 남편의 그런 모습이 좋아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고요.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남편은 저에게 늘 자상했어요. 연애를 할 당시에는 오직 저에게만 다정하고 자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은 저 말고도 모두에게 자상하고 친절한 사람이었더라고요. 더 화가 나는 건 그 당시에는 저에게만 보였던 호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 남편에게는 몸에 배인 하나의 습관과 매너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좋게 포장하면 자상하고 친절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남편이 충분히 바람을 피울 수 있을 만큼의 바람기가 넘치는 사람이라는 건 말이에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남편이 좋았기 때문에 결혼을 결정하게 됐어요. 남편과 저는 직장이 비슷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결혼 후 서울시 종로 근방에 오래된 구옥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했어요. 구옥이니 조금 저렴은 하더라도 서울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니 대출을 껴 매입했고 신혼생활을 시작했답니다. 결혼 후 제가 나이가 있던지라 하루라도 빠르게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남편 또한 제 의견에 동의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를 가지려고 초반부터 열심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 또한 제가 원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노력을 해도 생각만큼 쉽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댁이든 친정이든
제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 눈치를 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도 아이를 꼭 낳고 행복한 가족을 이루는 것이 꿈이었던 저였기에 정말 간절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의 노력이 숙제처럼 느껴지고 지치는 날들이 늘어나도 포기하지 않았고 그 노력을 하늘이 알아준 건지 드디어 소중하고도 귀한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너무 기쁜 마음에 남편에게 먼저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여보, 나 드디어 임신한 것 같아. 진짜 꿈만 같은데 어떡해? 뭐? 정말? 정말 임신이야? 드디어? 자기야, 진짜 너무 고마워. 진짜 너무 행복해. 고생했어, 여보. 에이, 나 혼자만 노력한 거 아니잖아. 그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르는데 감사하게도 우리한테 찾아와 주다니. 나 진짜 꿈만 같아.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지금 어디야? 혹시 움직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데리러 갈게. 남편은 그동안 임신에 대해서 그리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임신 소식에 저보다 더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켠이 뭉클하기도 하고 아이가 찾아와 준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싶더라고요. 매일매일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좋은 생각만 하고 무리하지 않고 그렇게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일상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 역시 별다른 신체적 이상은 없었고 문제없이 출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출근을 하자마자 갑자기 배가 찌르듯 아파왔고 놀라 화장실에 가니 어느새 혈흔이 비치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는 오래 버텨주지 못하고 곧바로 저와 제 남편의 곁을 떠났어요. 당장 아이가 우리 부부 곁을 떠났다는 슬픔이 컸지만 원인은 저를 더 힘들게 했어요. 아이를 실패한 이유는 제가 선천적으로 자궁이 매우 약했고 아직 이른 나이지만 조기 폐경이 시작되면서 아이를 다시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거든요. 제 나이 30대 중반에 여성으로서 기능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하니 하늘이 무너지더군요. 이 이야기를 할 곳은 없었고 속상한 마음에 곧바로 남편에게 연락을 해 지금 상황에 대해 털어놓으려고 했어요. 그동안 자상하기만 했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속은 상하겠지만 그래도 내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나 지금 산부인과인데 유산됐대. 지금 빨리 와줘. 뭐? 괜찮아? 자기는 몸 괜찮아? 괜찮아. 아이야 다시 노력하면 돼. 근데 나 다시는 아이 못 가질 수도 있대. 조기 폐경 조짐이 있어서 임신 안 될 가능성이 높대. 그래? 괜찮아. 차라리 잘 됐다. 오히려 편하게 됐네. 잘 됐다. 우리 둘이 잘 살자. 애 필요 없어. 당장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소식에 남편이 서운해할까 걱정이었지만 남편의 잘못된 위로 방식은 오히려 저를 속상하게 그리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었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속상하지 않도록 하려고 대수롭지 않게 한 말인데 저는 그 말에 상처를 받았어요. 남편은 제가 상처를 받은 것 같다는 눈치를 채자 곧바로 사과를 했지만 사실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아이를 잃은 것도 그리고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도 모두 다 저를 힘들게 만드는 순간 남편의 가벼운 위로와 태도는 결국 부부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날 이후 쭉 남편과 냉전을 유지한 건 아니었지만 그 일로 마음을 푸는 건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저 또한 몇 달 정도 마음을 추스리고 난 후 괜찮아진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날의 일이 마음에 남아있지 않다는 건 거짓말이었어요. 결혼 직후 임신을 시도했다가 결국 조기 폐경 진단으로 아이를 영영 가질 수 없게 된 상태가 된 채로 결혼 생활을 유지해왔어요. 신혼의 달콤함은 사라지고 두 사람만 살고 있는 공간은 삭막했고 대화도 많이 없었죠. 저 또한 아이를 잃고 난 후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바쁘게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나름 회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인재 소리를 들었고 역량도 인정받으며 지냈기 때문에 회사 일로 위안을 삼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일을 하면서 바쁘게 지내면서 나름대로 삶의 재미를 붙이며 지내려고 노력했지만 주변을 다니다 보면 보이는 아이들이나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 모두가 다 사랑스럽고 예뻤으며 부러움의 대상으로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신은 공평하다는 말이 여기에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 능력도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아이만 있다면 큰 걱정 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는 했어요. 하지만 제 노력으로는 이제 더는 가족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이 속상했고 잊으려고 해도 문득문득 드는 간절함이 저를 스스로 괴롭히는 나날이 지속되었어요. 남편과의 사이도 어느덧 결혼 기간이 늘면 늘수록 소원해졌고 서로에게 큰 관심이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아침에 출근을 할 때에도 식사를 함께 하지 않았고 저녁 퇴근 후에도 각자 식사 후 취미 생활을 하거나 책을 읽는 등으로 서로 대화를 나눌 시간 자체가 사라지게 되면서 쇼윈도 부부와 같은 모습으로 지내게 되었어요. 이미 우리 부부에게 남은 애정은 없는 것 같았지만 이혼을 하기에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미건조한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내고 있게 됐어요. 차라리 남편이 어딘가에 가서 나 모르게 바람을 피운다고 한다면 이를 이유로 갈등이 생길 수 있기도 하겠지만 결혼 초반의 걱정과는 달리 남편은 그런 내색이나 의심스러운 상황은 결혼 생활 내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쩌면 제가 남편에게 더 관심을 보였다면 쉽게 눈치를 챘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했다는 생각을 이제와 생각해보면 하게 되네요.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저도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을 했기도 하지만 오히려 남편은 그런 저를 부담스러워하고 피하기만 하다 보니 저 또한 민망해지면서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었어요. 결국 관계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남편은 다툼을 하다 보면 늘 습관처럼 아이가 없으니 집에 들어올 맛이 안 난다라는 식으로 은근히 제 책임을 물으며 불편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남편의 그런 이야기는 결국 제 아킬레스건이나 다름이 없었기에 저 또한 발끈하며 화를 냈고 그렇게 되면 다툼은 커지고 남편은 집을 나가버린 후 며칠씩 들어오지 않는 등 부부 사이는 끝을 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함께여도 혼자인 기분과 외로운 마음을 달래보고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게 됐고 강아지에게 의지를 하면서 하루하루 버티며 지내게 되었고요. 제 생활은 그렇게 늘 똑같은 쳇바퀴 같았어요. 할 수 있는 건 일뿐이니 커리어는 날로 높아졌고 출장을 가는 날도 잦았죠. 출장을 가게 되면 곧바로 퇴근을 하니 집으로 일찍 귀가를 하는 날이 많았는데 집으로 돌아와 강아지 산책을 시키며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터에 앉아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제 낙이었어요. 모든 아이들이 예쁘고 한 명 한 명 말을 걸어보고 싶지만 세상이 달라진 탓에 함부로 이야기를 하지도 만져도 안 된다고 하니 그저 바라보면서 힐링을 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한 꼬마 남자아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고 혼자서 놀고 있는 터라 눈에 더 밟혔던 것 같아요. 보통은 친구들 또는 엄마와 아빠가 함께 나와서 노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아이는 아직 부모님의 보호가 필요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놀이터에서 쪼그려 놀고 있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고 궁금하기도 했어요. 아이에게 먼저 다가가고 싶지만 조심스러웠고 혹시 모를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 아이를 바라보던 중 혼자서 꼼지락거리던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저에게 아장아장 걸어오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뭐 도와줄까? 라고 이야기를 건넸고 아이는 대답은 하지 않은 채 그 작은 얼굴을 끄덕이면서 긍정의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귀여워서 어떤 걸 도와줄까? 라고 물었고 아이는 조용히 자신의 발을 가리키더라고요. 아이의 손을 따라 시선을 내리니 그 작고 귀여운 발에 맞는 신발의 운동화 끈이 풀렸더라고요. 웃으면서 운동화 끈이 풀렸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며 묶어주었고 운동화 끈을 묶는 내내 아이는 제 옆에 강아지에게 눈을 떼지 못하더라고요. 한참을 쳐다보던 아이는 또다시 다가와서 강아지 만져봐도 돼요 라고 물었고 저는 흔쾌히 만져봐도 좋다고 했죠. 강아지 또한 아이가 좋은지 꼬리를 흔들며 둘이 참 잘 놀더라고요.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늘 혼자 노는 것 같아 아이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아줌마 매일 오후에 강아지 산책시키러 나오는데 그때마다 와서 같이 놀아줄래? 네, 그래도 돼요? 이름이 뭐예요? 강아지 이름은 토리야. 근데 넌 언제 이사 왔어? 아줌마 여기 오래 살았는데 처음 보는 것 같아. 저기 17층에 이사 왔어요. 할머니랑 살고 있어요. 아, 그래? 이제부터 아줌마가 알았으니까 자주 보면 되겠다. 아줌마도 맨날 심심하거든. 아이와 대화를 하면서 이름과 나이, 그리고 어디에 사는지에 대해 알게 됐어요. 이제 막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7살이었지만 또래보다는 좀 작은 체구에 아이가 많이 어둡고 눈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쓰러운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매일 어린이집에서 오는 시간에 맞춰 할머니가 오시고 자기가 잠이 들 때쯤 돌아가셨다가 새벽이면 다시 온다고 하더라고요. 딱 봐도 엄마 없이 할머니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 같다는 생각에 안쓰럽더라고요. 그날 이후 아이와 저는 매일 놀이터에서 만나 강아지와 함께 산책도 하고 놀았어요. 편의점에 들러 평소 먹고 싶어 했던 과자나 젤리를 사주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매일은 아니더라도 틈이 나면 아이를 만나 함께 지내다 보니 점점 가까워졌고 아이도 저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느 날 평소처럼 아이와 강아지를 만지며 놀던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엄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자신을 낳자마자 아파서 병원에 있고 할머니가 자신을 대신 봐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게 무엇인지 모를 나이에 덤덤하게 이야기를 하는 아이를 보니 또 한 번 안쓰러웠어요. 차라리 제 아이였다면 건강하게 아이를 평생 지켜줄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해서는 안 될 상상을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 또한 당장 경험해 본 건 아니었기 때문에 막연한 생각이었을 뿐 정말로 아이가 내 인생에 들어오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건 사실이에요. 아이와 점점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 보니 아이도 어느새 나와 강아지를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 된 것 같았어요. 저 또한 자유롭게 출장을 다니고 업무 시간이 유동적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와 만나 노는 시간도 많아졌고요. 그러던 어느 날 꽤 큰 프로젝트가 배정됐고 하는 수 없이 꽤 오랜 시간 출장을 다녀와야 하는 일정이 잡히게 됐어요. 지방 출장이었기 때문에 집을 비우는 건 당연했고 혹시 몰라 남편에게도 출장을 간다고 이야기를 해두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너무 친해진 아이에게 혹시 일주일간 내가 없다면 궁금해하거나 당황할까 미리 만나서 출장을 가니까 일주일 정도 기다리면 다시 놀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 아줌마에게 전화를 하라고 번호를 줬고 돌아오는 길에 맛있는 것을 사오겠다고 약속도 했고요. 아이도 그새 저와 정이 들었는지 저를 보자마자 엄마처럼 파고들었고 그런 아이를 달래준 후 출장을 떠나게 됐어요. 제가 출장을 가 집을 비운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고 그렇게 떠났죠. 출장 일정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마무리가 되었고 집으로 돌아와 집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윗집에 살고 있는 꼬마 아이가 내 옆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은우야 하며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했는데 그날 아이의 표정은 내가 봤던 표정 중 가장 어둡고 불안해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반가운 마음에 한 인사에 아이는 밝게 답을 하지 못한 채 아줌마, 오늘은 집에 들어가지 마요. 라며 울먹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놀라서 눈물을 흘리려는 아이를 급하게 감싸 안아줬지만 저 또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어린아이의 말일 뿐인데도 뭔가 상당히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람에게 육감이 있다는 말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인가 싶을 정도로 촉이 세워졌고 불안한 마음을 안고 집 안으로 갔어요. 아이의 표정은 어딘가 심상치 않았고 나 역시 불안한 마음에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준 후 아이를 윗집으로 올려보낸 후 조용히 혼자서 현관문을 열었는데 그곳에서 마주한 광경에 숨이 멎고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곳에서는 당황스러움과 불편함 그리고 불안함 등 도저히 명확하게 읽을 수가 없는 표정을 한 남편과 남편 앞에 창백하지만 강단 있어 보이는 눈빛을 한 긴 머리의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나를 발견하자 남편은 더욱더 알 수 없는 표정과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벌떡 일어나 왜 벌써 왔냐면서 나를 막아서더라고요. 이미 상황이 충분히 이상하다는 걸 감지한 전 막아서는 남편을 밀고 여자가 앉아있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그 여자는 올 것이 왔다는 듯 저를 바라보면서 초연하게 가벼운 목례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고 내 집에 왜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생각에서 여자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잘 됐네요. 어차피 한 번은 만나야 했던 사이인데 이렇게 뵙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받아야 할 사이인가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누구시죠? 인사를 할 사이는 아니지만 제가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당신 조용히 해. 와이프한테 한마디도 하지 마. 여자의 말을 가로막는 남편의 말에 순간적으로 남편이 바람을 피운 여잔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왜 왔을까 생각이 들면서 헤어져 줄 것을 말하러 온 것인가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 정말 많은 생각들이 제 머리를 스치면서 당장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 복잡한 생각들이 오고 가고 있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당황한 듯이 여자의 말을 막았고 저를 보며 여보, 내가 해결할 거야. 당신은 몰라도 되는 일이야. 정말 별일 아니라서 그래. 라며 저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알아서 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이상해져 버렸고 제가 직접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그 어떤 이야기도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니 남편의 말을 무시한 채 저는 저희 집 식탁 남편이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아 그 여자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가슴은 엄청 떨리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긴장하지 않고 현재 불안해하고 있다는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여자를 응시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여자가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조차 감당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이어져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당장 그 여자에게 어떤 확답을 주기도, 그렇다고 상황을 정리하기도 어려워 머릿속으로는 정말 수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고 지나갔어요. 여자가 하는 말 모두 다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손발이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워낙 평소에도 흥분을 잘 하지 않는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평정심 유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태연한 척을 하면서 여자를 마주봤고 그 여자 또한 저 못지않게 초연하고 침착하며 당당한 눈빛으로 저를 똑바로 응시하며 차근차근 이야기를 마무리하더라고요. 너무 영화 같은 이 상황에 그 여자가 뱉어낸 말들을 모두 다 상기하면서도 정말 믿어야 하는 것일까 싶었어요. 놀랍게도 그 여자는 내가 그동안 내 아이처럼 예뻐하던 은우와 깊은 연관이 있었거든요. 물론 단순히 여자만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지금 저와 결혼을 하고 부부로 지내고 있는 남편과도 깊은 관련이 있더군요.
그동안 아무리 모두에게 자상하고 친절해도 절대 바람은 피우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제가 바보 같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현실이기도 하고요. 먼저 그 여자는 자신을 소개했어요. 자신은 오래전 남편의 회사에서 인턴으로 입사해 근무를 했던 사람이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남편과 내연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소개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현재 부인이 있는 곳에 찾아와 자신이 내연녀라고 당당하게 밝히는 모습이 어이가 없고 황당하기도 했고요. 놀라셨죠? 제가 근무할 당시 모르는 것이 참 많았는데 그때 절 친절하고 자상하게 도와주신 분이 바로 남편분이세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제발 남편 놔달라. 뭐 이런 고리타분한 이야기 하려고 온 건가요? 당연히 아니에요. 저희는 이미 정리가 된 사이기도 해요. 잘 아시다시피 분류는 깊을 수 없고 결국 그 순간에만 서로에게 집중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절 찾아온 거죠? 그것도 이제 와서. 너무 화가 나는 마음에 이성을 찾지 못하고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어요. 이미 평정심을 잃고 화를 내는 제 모습을 보고도 그 여자는 흔들림 하나가 없더라고요. 속으로 정말 보통이 아닌 여자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내연녀 주제에 본처가 있는 집으로 찾아와 내연 사실을 고백할 정도니까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여자는 말을 이어나갔어요. 제 아들을 친부에게 맡기러 온 것뿐이에요. 네? 아들이요? 남편에게 숨겨놓은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뭐? 여보, 아니야. 난 진짜 그런 짓 한 적 없어. 저 여자가 억지 부리는 거야. 네, 맞습니다. 남편분과 한때 불장난을 했고 그 결과로 제가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출산했어요. 이게 다 무슨 이야기인가 싶었어요. 화가 난 표정으로 남편을 보니 남편 또한 금시초문이라는 표정을 하면서 억울해하더라고요. 남편도 정말 아이의 존재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여자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회사에 입사한 후 남편을 처음 봤고 첫눈에 반했다고. 그래서 자신이 남편을 따라다녔고 끝없이 구애를 해 만났지만 남편은 말 그대로 한순간의 불장난, 그 이상, 그 이하로도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 남편을 너무 몰아가거나 욕하지는 않으셔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긴 것인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해야 하는 건지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아 혼란스러웠던 상황에서 여자는 말을 이어나갔어요. 못 믿으시겠지만 정말 한순간의 실수였고 그 결과로 아이가 생긴 것뿐이에요. 한순간의 실수로 생긴 아이인데 이제 와서 책임지라고 연락을 한 거예요? 뻔뻔하네. 네, 맞아요. 그 당시에는 팀장님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제가 아이를 가지면 당연히 절 선택할 줄 알아서 그렇게 했어요.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눈물겹네요. 이제라도 제가 보내주면 되나요? 설마 저보고 바람핀 아이를 키워달라고 찾아온 건 아니겠죠? 화가 나는 마음에 쏘아붙였고 여자는 차분하게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임신을 하면 남편이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았지만 현실은 냉정했고 그렇게 한순간의 일탈로 정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날 일을 이유로 남편은 여자에게 실수 그 이상도 아니란 이야기를 하며 차갑게 대했고 연락도 끊어버리는 통에 어쩔 도리가 없이 관계가 정리가 되어버렸다고요. 남편의 태도에 자존심이 상한 여자는 역시 남편을 정리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후로 약 2달 뒤 이상한 몸 상태의 병원을 찾았더니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어요. 아이가 정말 생긴 것에 당황스러운 마음이 커서 이 상황을 아이 아빠인 남편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연락을 수차례 했지만 연락이 닿을 방법은 전혀 없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후 혼자 남겨져 정말로 이 아이를 낳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엄청나게 고민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당장 유산 결심을 하더라도 뱃속에서 살고 있는 생명을 내 손으로 없애는 것과 같은 죄책감과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고민만 하다가 결국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여자의 말을 들었을 때 그렇게 출산까지 한 상황이라면 왜 이제 와서 남편을 찾아 굳이 아이의 존재를 알리는 것인지 궁금했어요. 어차피 끝난 사이인데 양육비라도 받고 싶어서 이러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여자는 조금 힘에 부치는지 물 한 잔을 마시고는 말을 이어나갔어요. 물론 내가 선택한 아이니 팀장님 도움 없이 키우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를 낳자마자 곧바로 췌장암 판정을 받게 되었고 젊으니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항암을 하면서 아이를 위해 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오히려 암에 있어서는 젊은 것이 독이 된 것인지 세포가 빠르게 전이를 하면서 결국 불과 1년 만에 온몸에 전이가 된 상황이라고 했어요. 당장 자신이 죽을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은데 세상에 보호자라고는 자신밖에 없는 아이가 내가 없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됐고 고민 끝에 결국 찾게 된 것은 아이의 친부인 남편을 찾아와 아이를 부탁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는 놀랍게도 제가 매일같이 강아지 산책을 시키면서 내 자식처럼 예뻐했던 은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 이야기를 듣자 저는 정말 정신이 아득해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어떻게 찾았고 은우는 어떻게 우리 윗집에 사는 거죠? 당신이 다 꾸민 거야? 네. 기운이 남았을 때 어떻게든 아이를 맡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온갖 수소문을 해서 팀장님이 사는 곳을 운 좋게 알아냈고요. 제가 윗집에 월세를 얻었고 시터 도우미를 쓰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어요. 당신 정말 소름 끼치네요. 난 여태 그런 것도 모르고 그 아이가 정이 간다고 예뻐하고.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정말 한순간이네. 기분 상하게 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도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어요. 부디 남편의 아이인 은우를 잘 책임져 주세요. 은우가 막연하게 말했던 할머니조차 진짜 할머니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놀랍기도 하지만 어쩐지 친근함이 가고 자꾸만 관심이 가던 은우가 다름 아닌 남편의 아이라는 사실에 혼란스러웠어요. 무작정 아이를 미워하기에는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반갑게 아이를 받아들인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 일이기도 하고요. 하루 만에 결정을 하기에는 너무 버겁고 충격적인 말들을 듣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 말을 이어나가더군요. 여자는 제가 죽게 생겼어서 은우에게도 여기 오기 전 알아듣도록 이야기했어요. 만약 못 믿으시겠다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셔도 좋아요. 그리고 만약 아이를 받아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저는 제 가진 재산을 털어서라도 친부 인정받도록 소송할 겁니다. 라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어요. 결국 제 의견은 전혀 상관이 없고 무조건 아이를 이곳에 맡길 예정이고 책임을 피한다면 소송이라도 해서 핏줄임을 인정받아서 살도록 하겠다는 통보에 가까웠어요. 벼랑 끝에 몰린 듯한 여자는 도끼에 차 모든 상황에 대해 통보를 하듯 이야기했고 저는 그런 여자의 태도와 언행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당장 하는 말들이 다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당신이 쏟아놓은 모든 이야기들을 직접 들었다고 하더라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니 오늘은 돌아가라고 했어요. 여자는 시간이 얼마 없다는 듯 오랜 시간은 못 드리니 빨리 연락주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호련히 집 밖으로 나갔어요. 여자가 나간 후 모든 게 꿈인가 싶을 정도로 조용하고 공허했어요.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가 정말이라면 저는 그동안 바람을 피우고 날 배신한 남편을 믿고 살아온 것밖에 안 되고 무엇보다 내가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한 내 연녀에게 당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졌어요. 남편은 당황한 듯 자신도 몰랐던 일이고 저 여자 말대로 한순간의 실수일 뿐이고 정말 자신의 아이일지도 아닐지도 모르는 일이니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말을 믿어달라고 말하며 잘못을 빌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을 바라본다는 건 벌레를 보는 것보다 싫었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아이를 원했는지를 알면서 가볍게 위로를 하며 넘겼던 이유가 다른 곳에서 아이를 가졌기 때문이었던 것인가
싶은 생각도 들면서 모든 것들이 다 곱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절 회유하면서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하는 남편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소파에 힘없이 앉아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불안한지 정말로 몰랐던 사실이고 알았다면 진작 정리를 했을 것이라며 싹싹 빌더라고요. 이 상황에서도 자신의 상황만을 무마하려고 하는 남편의 태도를 보니 실망스러웠어요. 당장은 남편을 보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커서 미안한데 내 집에서 나가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오해를 풀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면서 버티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남편도 그 여자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상황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니 화가 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힘을 쓰면서 남편을 현관 쪽으로 밀었어요. 제발 지금 이 순간 내 눈앞에서 사라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어떤 말도 없이 남편을 밀면서 밖으로 내보냈어요. 남편 또한 못 이기는 척 현관 밖으로 끌려 나왔고 있는 힘껏 남편을 밀면서 관성으로 저 또한 현관 밖으로 맨발로 나오게 됐어요. 남편을 노려보며 당분간 연락할 때까지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남기며 돌아서는데 그 옆에 작은 그림자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은우였어요. 이미 모든 사실을 엄마에게 들었을 은우는 불안함과 또다시 눈치를 잔뜩 보는 눈빛을 하고 안절부절하며 저희 집에서의 모든 상황을 듣고 있었던 듯 하더라고요. 엄마가 나간 후 엄마를 따라가지 않고 그곳에 남아서 절 기다린 듯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절 보자마자 아이는 놀란 듯 일어나 절 쳐다봤어요. 순간적으로 이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아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옳은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고 저 또한 부족한 인간이라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될 표정과 시선을 주면서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매몰차게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지만 금세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어른인 제가 그렇게 잔인하고 매몰찬 표정을 하고 아이를 노려본 후 집으로 들어가 버렸으니 아이가 느꼈을 무서움과 공포심이 컸을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어요. 아이의 눈빛과 모습이 절 괴롭게 하더라고요. 신경이 쓰이는 마음에 10분이 지난 뒤 현관문을 다시 열어봤어요. 혹시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든 달래서 보내거나 사과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요.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이는 더 이상 현관에 있지 않더라고요. 아이를 신경 쓰면서 문을 열고 아이를 찾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그대로 울어버렸네요. 이 상황에서도 아이가 상처받지는 않았을까 걱정을 하는 제 자신이 싫기도 하고 또 당장 눈앞에 아이가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는 안도감이 밀려오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당장은 어떤 말도 어떤 일도 하지 못할 것만 같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것 같았죠. 그날의 충격이 너무 컸고 너무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겁고 컸던 사건이었기에 쉽게 회복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 회사에 출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여력도 없던 터라 며칠간 휴가를 냈어요. 마음도 정리하고 어떻게든 추스른 후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일을 하면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며칠 동안은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울다가 웃다가 또 안쓰러워했다가 하는 정말 다양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면서 지냈어요. 그러던 중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배달을 시킨 적도 없기 때문에 누구지 하는 마음으로 힘든 몸을 이끌어 현관문 밖으로 나갔어요. 막상 현관문을 여는 건 좀 부담스러웠던 터라 월패드를 통해서 밖에 누가 왔나 확인을 했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초인종만 누른 채 아무도 없는 것을 보니 순간적으로 무섭더라고요. 혹시 누군가 해코지를 하러 온 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문을 열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돌아서려는데 월패드 아래쪽에 까만 머리카락이 보이더라고요.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키가 작아서 얼굴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 꼬마 아이 하나가 서서 배를 누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반응이 없으니 까치발을 들어서 고개를 올렸는데 그때 알았어요.
그 아이는 바로 은우였다는 것을요. 아이가 왜 배를 눌렀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얼른 현관문을 열었는데 아까까지 보이던 아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더라고요. 주위를 둘러봐도 아이는 보이지 않아 다시 현관문을 닫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 아래쪽에 뭔가 걸리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물감에 현관문 아래를 봤고 거기에는 작은 편지와 서투른 실력으로 접은 종이 하트가 함께 놓여 있다가 문에 끼었더라고요. 직감적으로 아이가 두고 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얼른 집어들어서 집으로 가져왔어요. 집으로 편지를 가져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마음이 복잡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직 아이의 마음을 직면할 수 있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화장대 위에 올려둔 후 그 편지를 읽지 못하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난 후 아이가 보낸 편지가 신경이 쓰이는 마음에 드디어 열어서 읽어봤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읽고 난 후 저는 모든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목을 놓아 울고 말았어요. 아이의 진심이 깊게 담긴 편지 내용으로 그동안 어른들의 잘못으로 정말 상처를 받고 고통받는 건 내가 아니라 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아이는 이제 막 배운 서툰 글솜씨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의 단어를 모두 이용해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았어요. 삐뚤지만 꽤 바른 글씨로 저에게 사과의 편지를 썼더라고요. 길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제 마음을 울리기에는 충분했어요. 아줌마, 미안해요. 저는 할머니랑 살아도 돼요. 딱 이렇게 적힌 아이의 편지는 그 어떤 긴 편지보다도 제 가슴을 울렸고 머리 한 대를 때려 맞은 것처럼 꽤 큰 추진력을 주기에 충분했어요. 그동안 남편에 대한 배신과 친모에 대한 분노로 내 감정에만 집중한 채 오히려 또 다른 피해자인 아이의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어른들의 문제로 자신의 선택 없이 오고 갈 데 없는 아이가 된 상황에서 저에게 사과까지 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팠고 미안했어요. 한 달간 회복이 되지 않던 마음은 아이의 편지 하나로 금세 각성이 되었어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한 길이 보이는 듯 했고요.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불안함 속에서 구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즉시 씻고 밥을 먹고 집 청소를 한 후 남편과 아이의 친모인 그 여자에게 연락을 했어요.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었고 그 일을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복잡하게 망가진 상황을 정리하기 위함이었어요. 아이의 친모는 병세가 악화되면서 더는 외출이 어려워 전화통화로 이야기를 했어요. 전 당장 확실하게 상황 정리를 위해서 남편의 아이가 맞는지에 대해 유전자 검사부터 진행했으면 한다고 전달했어요. 친모인 여자 역시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해보셔도 좋고 확인을 해보고 난 후 아이를 꼭 책임져 줄 것을 당부했어요. 물론 유전자 검사는 명분일 뿐이었고 아이를 받아들이고 책임질 수 있도록 남편의 아이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행한 검사였어요. 친모인 여자의 동의를 받은 후 아이의 칫솔과 남편의 칫솔을 이용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지를 받고 난 후에는 정말 남편의 아이가 맞다는 소식에 안도를 했어요. 그 사이 어쩌면 내가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싶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미 예견은 한 결과였고 이 문제에 대해 며칠을 고민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남편과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위해 대화를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제가 결정한 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한순간에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은 용서할 수 없지만 이 또한 아이가 생길 수 없었던 내 잘못도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 이 아이를 가슴으로 낳은 내 친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입양을 해서 키우는 경우도 많은데 이 아이는 당신의 친아들이니 무조건 거부를 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부모로서 못할 짓인 것 같다고요. 그러니 이 아이를 우리 아이로 받아들여 키우자고 했어요.
남편이 반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관은 없었어요. 제가 이 아이를 책임지기로 한 이상 남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함께 사는 남편이기에 이야기를 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남편은 처음에는 매우 당황스러워하며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저는 아이와 꽤 친분이 있고 가까웠지만 남편에게는 정말 하루아침에 자신의 아들이 뚝 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어쨌든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도 확인된 남편의 분명한 아이이기 때문에 갈 곳도 없는 아이를 무조건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며칠간 고민 끝에 남편도 아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어요. 그와 동시에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빌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남편과 저는 마주 앉아 그간의 불편했던 감정을 모두 털어낸 후 위로를 했어요. 다음 날 남편과 함께 아이의 친모인 여자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갔어요. 아무리 그래도 친엄마이니 아이에 대한 결정을 알아야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불편한 발걸음이지만 이제는 내 아이가 될 은우를 위해서 친모를 찾아가 아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소식과 함께 어떤 걱정도 하지 말고 치료에 매진해 건강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완쾌를 하더라도 아이를 뺏어갈 생각도 하지 말라는 농담도 하면서요. 친모는 그제서야 도끼 가득했던 눈빛을 풀고 정말 안도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어리고 독해 보이기만 했지만 어쩌면 한없이 약했던 여자의 몸으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강해져야 했던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모습은 이런 것이구나 느끼면서 다시 한번 아이를 잘 키워봐야겠다고 다짐하고 생각했어요. 여자는 이제는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어려운 결정이지만 아이를 받아줘서 너무 감사하다며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어요. 모든 것이 정리가 되었으니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아이는 곧바로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됐고 만나자마자 아이에게 사과부터 했어요. 그날 그 차가운 눈빛으로 아이를 대했던 것과 편지를 쓸 만큼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아이는 금세 웃으면서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줬지만 다시 저를 편하게 엄마처럼 대하기까지는 제가 좀 더 노력하고 기다려줘야 한다는 걸 잘 알아요. 아이와의 생활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지고 또 아이인지라 도화지같이 금방 흡수가 되더라고요. 아이에게 상처를 줄 뻔했던 만큼 제대로 아이를 감싸 안고 사랑으로 키워야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아이와 가족으로 생활을 한 지 이제 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아이는 처음에는 모든 것들이 다 낯선 것인지 눈치를 보기도 하고 마음대로 의견을 이야기하지 못해서 걱정스러웠는데 모든 것들은 다 시간이 해결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은 맑고 물들지 않은 도화지 같은 아이였기에 금세 적응도 하고 익숙해지면서 마음을 열어준 것이 너무 감사하고 다행인 것 같아요. 아이를 키워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제가 아이를 키우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건 뭐든 열심히 배우고 공부해서 제대로 해내는 것이다 보니 요즘은 아이 육아에 대한 책과 정보를 찾아보면서 특히 연령에 따른 남자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있는 대로 공부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매일매일 무미건조하게 일을 하고 퇴근 후에는 강아지를 챙기고 산책만 하던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에도 많은 열정과 정보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활기차게 지내니까 제 삶도 활기가 넘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물론 집의 분위기도 상당히 달라졌어요. 남편과 단둘이 지내던 시절에는 늘 조용하고 대화가 없던 집인데 이제는 집에서 하루 종일 아이 웃음소리가 나고 복작복작 떠들고 노는 소리로 활기가 넘치는 건 사실이에요. 정말 이제와 느끼는 부분이지만
아이를 데리고 올 때까지 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고민을 했나 싶기도 해요. 아이가 한 살이라도, 아니 하루라도 어릴 때 데리고 와서 그 귀한 모습들을 담고 또 기억하면서 함께 보냈다면 더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많이 남아요. 결국 아이와 저는 이렇게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를 사랑해주며 살아야 할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를 맡긴 후 아이의 친모인 여자는 이제 더는 아이 걱정을 하지 않고 병원에서 온전하게 치료를 받았어요. 아이와 함께 지내면서 친모였던 엄마를 찾아가 병문안을 하는 등 몇 차례 찾아가기도 했고요. 아이가 어느 정도는 엄마의 존재를 알 나이였기 때문에 친엄마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도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했던 친엄마를 기억으로 남기도록 해주고 싶어서 나름대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친모는 아이가 편안하게 지내는 걸 보고 마음이 놓였는지 오히려 본격적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어요. 어쩌면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 하나로 버티기 힘들었던 몸을 억지로 버티면서 아이를 책임져 줄 사람을 간절하게 찾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친엄마가 가는 길에 아이의 인사를 받으며 갈 수 있도록 장례부터 시작해 모든 절차에 참여를 하며 진심으로 좋은 곳으로 가기를 기도했어요. 먼 훗날 천국에서 만나게 된다면 아이를 남부럽지 않게 잘 키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다짐했어요. 엄연히 말하면 남편의 바람으로 낳아온 아이를 받아들이고 키운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군가는 속도 좋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절 비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라고 했다면 고민을 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 아이와의 인연은 제가 먼저 시작되었고 아이의 생활이 어떤지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남편의 혼외자라는 사실만으로 모른 척 산다는 것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아마 제 입장이 되어보신다면 차갑게 외면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집은 아이가 온 뒤로 매일매일이 활기차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가족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건 정말 큰 의미가 있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쌓아나가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뭐라고 비난을 하든 저에게 이 아이는 하늘이 주신 선물이고 복덩이와 같은 존재예요. 직접 낳진 않았지만 못지않게 가슴으로 낳아서 최선을 다해 키워낼 내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아들이기도 하고요. 부모님 역시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온다고 했을 때 걱정이 참 많았어요.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을 키운다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남의 자식을 어떻게 키우려고 하냐라는 걱정이 참 많았죠. 모두 다 절 생각해서 해주는 걱정이지만 그 걱정이 모두 사라질 만큼 밝아진 제 모습과 행복한 가족을 보며 이제는 부모님 역시 아이를 예뻐하시고 가족으로 받아들여주고 있어요. 내 인생에 아이는 없다고 생각하며 우울하게 보내던 나날이 전부였는데 역시 인생은 살고 볼 일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소중한 아이를 가지게 될 줄 알았다면 그동안 우울해하고 힘들어했던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무조건적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는 것 잘 알아요. 하지만 비난부터 하시기보다는 이 세상엔 정말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있고 그 형태의 가족들 모두 다 어찌됐든 소중한 가족이라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점을 인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잘 살아볼 테니 저희 가족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